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음식에 대한 강박이 생길 수 있고 영양결핍이나 거식증, 심각한 경우 대인관계 기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정한 음식에 집착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음식과 체질에 맞는 건강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건강한 음식에만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나 또 거식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거식증은 자기가 살이 좀 많이 쪘다, 또 음식을 먹으면 체중이 좀 증가한다, 또 이러한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러한 관념을 가짐으로 인해서요, 음식을 거부하고 또 음식을 먹었다가도 바로 토해내는 이런 섭식 장애를 통칭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이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고요. 또 건강식품에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그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정의는 체질마다 또 사람마다 또 나이마다 또 자신의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되었을 때 아이들한테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먹게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떠한 음식은 A라는 음식은 고혈압에 좋고 B라는 음식은 당뇨에 나쁘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 몸의 상태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쁘다 했을 때는 이제 과식이라든지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찬 체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야채나 과일도 섭취를 하게 되는데 생선이나 견과류, 고기의 섭취를 조금 더 자주 늘려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자기의 체중이 과체중이면서 열이 좀 많아졌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의 섭취를 줄이면서 야채의 식이섬유를 좀 늘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꾸 이제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처방받은 약은 복용을 하게 되는데, 건강식품을 섭취를 하게 될 때 한두 가지가 되는 분도 있고,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은 뭐 10가지 이상 이렇게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고 했을 때 자신이 질병을 치료받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에게 꼭 상담을 해서 이렇게 섭취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또 체질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건강식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그릇된 식습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거식증이나 섭식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거식증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체질적인 요인을 찾아서 이 체질에 맞게 개선 치료를 해서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은 고열량이고 또 우리가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에 비해서 내 활동량이 적절한지를 보시고, 내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는 항상 대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변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야 되는 게 이제 변비를 꼭 살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체중이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음식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 자주 이렇게 살쪘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거기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아도 집에 가서 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분들한테 살이 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펴서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그 체중에 대한 이 강박증을 갖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체중,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생리 전과 후에 몸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기 전에는 생리를 하게 되면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에 음식이 땡겨서 체중이 좀 증가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고 나면 정상적인 자신의 몸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이제 상태의 체중을 관리하는 것보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 전과 후에 상태에 따라서 체중의 적정량을 조절을 하시면 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보았을 때, 주변 분들이 보았을 때 체중이 그렇게 많이 찐 것 같지도 않은데 체중이 자꾸 늘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중에 대한 압박감을 적절히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거식증이나 섭식장애를 꼭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손저림을 유발하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저림이나 손목의 찌릿함과 또 통증이 지속된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렇게 손가락 저림이나 손목에 찌릿함을 일으키는 질환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의 건초염이라든지 경추 디스크, 또는 오늘 말씀드릴 손목,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손가락 건초염과 또 손목 터널 증후군, 경추 디스크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휴대전화를 오래 들고 전화를 하면 저린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일반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똑같습니다. 팔꿈치 이제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팔꿈치 터널로 인해서 이 척골, 척추부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경우를 통칭해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한 자세로 굽힌 상태에서 하다가 보면 그 척추부 신경이 지나가는 그 터널이 좁아지게 되고 압박이 되면서 눌리면서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잠자면서 팔베개를 하고 눌렀을 때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을 통칭해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주부나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생기는 건가요?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적인 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퇴행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선천적인 근육 이상에 의한 척골 신경의 이제 불안정성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3시간, 4시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고, 팔베개를 하고 오래 있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척골 신경의 이제 불안정성에 의해서
이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외상입니다. 외부의 이제 충격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관절을 장시간 너무 이렇게 굽혔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는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터널 증후군이 긴장이 같이 되기 때문에요.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만과 이제 수족 냉증이 되게 됩니다.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압박감이 오면서 통증이 오고, 또 수족 냉증이 있는 경우에는 앞쪽에 신경 안에 이제 근육이나 혈관이 있는데 추우면 움츠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일차적으로는 이제 이 척골 신경이 지나가는 게 어깨부터 팔꿈치에서 팔꿈치 또는 네 번째 약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요. 팔꿈치와 약지 또 새끼 손가락에 저릿한 이런 통증이 올 수가 있고, 저릿한 감각이나 또는 통증이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약지와 이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지면서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순간적으로 근육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보면 심해지는 경우에 이 손가락에 살이 약간씩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 우리가 이 손에 힘이 빠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쥐거나 또는 이제 볼펜으로 글을 쓰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손가락에 같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상이 발전하게 되면 악력이 약해져서 물건을 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픈 손은 잘 쓰지를 않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관절이나 인대라든지 근육은 퇴화를 하게 되는데, 쓰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고 아끼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증상 자체가 심해지고 퇴행성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근육이 빠지게 되고 살이 빠지게 되고 또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팔꿈치 또 아픈 쪽에 이제 어깨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꼭 원인을 찾아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한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침이나 이제 추나요법 또 약침이나 이제 한방 물리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서 개선을 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퇴행성에 이제 변화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체에 과도한 사용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체력이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간과 콩팥의 기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퇴행성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이제 근육이 이상, 척골신경이 이제 불안정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불안정성, 결국 근육이기 때문에요. 이 신경 자체가 어깨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경추 쪽에 추나를 같이 하면서 근육을 보강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외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어열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어열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낮에 움직일 때 아픔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아니라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요. 이때는 어열 치료를 하면서 이제 외상에 대한 이제 관리와 침 치료 또 약침요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이제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요. 약간 저릿한 증상, 그 다음에 뭔가 감각이 떨어지고 약간 뻣뻣한 느낌이, 이런 증상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별 이상이 없는 경우로 대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감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이제 심장하고 폐 쪽에 이제 기혈 흐름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제 우라의 개념과 심기울체의 개념을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만과 수종 냉증입니다. 안에 지방이 증가한다, 살이 증가한다는 것은 팔꿈치 터널의 공간이 아무래도 좁아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비만에 대한 이제 체질적인 치료를 하고, 이에 따라서 수종 냉증이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림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차갑다는 것은 근육이고 혈관 자체가, 우리 몸 자체가 공간 자체가 수축이 되겠죠. 그러면 그 팔꿈치 터널의 공간 자체도 위축이 됨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손과 발이 따뜻한지, 복부에 냉감이 없는지, 여기에 따라서 냉증을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에 따른 치료 예방법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팔꿈치 터널 증후군 관리와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도 궁금합니다. 일단 통증이 밤에 심한 경우와 낮에 심한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심한 경우에는 몸 안에 이제 어혈이나 습담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백계자와 도인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백계자는 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면을 먹거나 어떤 요즘은 고기를 먹을 때도 겨자 소스를 찍어서 먹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밤에 어혈이, 몸 안에 어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겨자라는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겨자라는 음식이 자꾸 고기를 먹을 때도 맛있고 땡긴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 안에 어혈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밤에보다는 낮에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황과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이때 팔꿈치 터널은 우리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상부에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30분이나 식후 편한 시간에 복용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1차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팔꿈치에 적절한, 내가 너무 굽히고 있는, 제가 지금 방송할 때도 이렇게 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할 때도 굽히고 있고, 그래서 자꾸 스트레칭을 해서 팔꿈치를 좀 펴주는 습관을 좀 자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제 서서 걷는다, 이런 경우에는 팔꿈치가 너무 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팔꿈치를 굽히는 운동을 반대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이제 체중을 유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안에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팔꿈치 터널에 장애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적절한 체중 관리, 그래서 항상 몸무게가 늘었는지, 적절한지, 또는 체중이 너무 빠졌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자신에게 맞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맞다는 것은 내가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끝나고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힘들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당연히 뭐 운동선수들이나 젊은 분들은 좀 과하게 해도 괜찮지만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내가 지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무리가 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고 특히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도 관련성이 아주 깊기 때문에요. 뭐 요가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명상이라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것, 또 본인이 명상을 했더니 나는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나는 요가를 했더니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는데 좀 하기가 싫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 말고 자신이 다른 걸 했을 때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준영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준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또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3세, 네. 키는 152, 몸무게 47.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박사님, 저는 이 네. 사람이 머리에서 소리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여기 머리 뒤통수 그 귀 위쪽에 또 소리가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명은 그러니까 머리에서 소리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머리 지금 그 귀 안쪽인 뇌 안과 뇌 안에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명이라고 할 때는 증상은 자각 증상인데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뒷머리에서 나는 경우에는 이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한방에서는 이제 뇌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 안에 뇌가 있는데 뇌의 영양분이 가득 차지 않게 될 때 뇌명 자체, 머리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에 영양소를 채운다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뒷머리 쪽에서 지금 소리가 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머리 위쪽에 여기서 나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언제부터 나고 있습니까? 이거가 좀 시간이 좀 흘렀어요. 한 1년 반 정도?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생활에 막 그렇게 지장을 주거나 이러지 않아서
이비인후과는 한번 갔는데 또 기능 이상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네네. 그냥 하루하루 지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1년 반 정도 되셨으면 현재 네. 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습니다. 네. 몸무게는 47kg인데 예전부터 이 몸무게십니까? 예전에는 더 많이 안 나갔었는데 지금 갱년기 되면서 점차 찐 게 이제 47, 찌면 48, 뭐 50kg를 넘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지금 갱년기 폐경이 언제 되셨습니까? 제가 폐경이 40대 초반에 됐어요. 예, 지금까지도 증상을 느끼고 있어요. 폐경기 증상을. 예, 폐경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막 심할지게는 막 땀을 그냥 비 오듯이 줄줄줄 흘려서 이렇게 손수건을 닦아도 진짜 젖을 정도로 그렇게 흘려서 네. 외출을 못 했었거든요. 그땐 심할 때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등 이게 날개뼈라 그러나 거기에서 목덜미까지 고기 부분만 확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순간적으로 내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열이 올랐다 내리고 그쪽에서 땀도 납니까? 땀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살짝이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평상시에 선풍기나 에어컨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반적으로 그 갱년기 폐경 그 전부터도 선풍기 에어컨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열이 조금 올라오잖아요. 네. 예, 그러면 예전보다는 그래도 선풍기 에어컨 조금씩 쓰세요. 네, 지금은 이제 더우면 네. 지금 현재는 손선풍기로 작은 걸로 예. 더운데 등 그쪽에다 잠깐씩 해가지고 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또 식는 속도가 더 빠르고 있어요. 그냥 잠깐만 세우면 네. 또 열감은 금방 내리고 있습니다. 네. 건망증은 어떠세요? 건망증은 제 기준으로는 심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껌뻑껌뻑거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제가 그냥 병원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다 소화 기능이 약하다고 그래서 제가 제 양보다 조금 더 먹으면 예를 들어서 점심에 조금 많이 먹으면 저녁까지 소화를 못 시키고 있기는 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 기능이 있을 때 본인은 소화가 식사를 조금 뭐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음식을 내가 맛있어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먹어도 좀 불편하신 느낌 드세요? 네. 네. 화장실 저녁. 예, 말씀하세요. 네. 특히 저녁에는 조금 먹고 소화를 안 시키고 자면 그게 부딪혀 갖고도 깨더라고요, 잠이. 네. 지금 그 폐경 전에는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폐경 전에는 첫 아이 넣고 이럴 적에는 막 43kg까지도 나가고 네. 38kg까지 나갈 때도 있었어요. 예. 피부는 좀 건조해진 상황입니까? 피부는 좀 많이 건조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예전만큼 건조하진 않고 그래도 그닥 아주 건조하지 악건성 정도는 아닙니다. 예. 발 뒤꿈치 갈라지는 거는요? 예전에 갈라졌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가 하면은 이제 뇌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러니까 뇌 안에는 동의보감에 보면 뇌수라는 액체가 가득 차야 되고 또 기혈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돼요. 네. 그거는 거기를 채우는 뭐 음식이나 약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폐경이 40대 초반에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원래 선풍기나 에어컨을 많이 안 좋아하시는 소음인 체질이거든요. 네. 예. 여기서 제가 체질 확인 때문에 한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술 마실 줄 아세요? 술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모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모금 해봤는데 하면 예.
완전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주를 입에 넣었다가 뱉어도 그게 그 알코올 기운이 없을 때까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 예, 그거 확인하려고요. 예, 그러니까 위쪽으로 그 네. 술이라는 그 식품은 열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겉부분은 소음인 체질인데 안에 내부는 열이 좀 있게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내부적으로 열이 지금 있게 됩니다. 예, 또 하나 현재 이제 폐경은 지금 40대 초반에 됐으니까 정상적인 상태보다 좀 일찍 폐경이 되신 건데 여기에서 이제 땀이 계속해서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나면서 내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액,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원래는 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열이 오르면서 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내다 보니까 내 몸 안에 영양분이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갱년기 증상인데 갱년기 증상도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분이 있고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분이 있고 아예 불면증으로 오는 분이 있고 이게 체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것을 개선을 시켜야 지금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게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혹시 그 커피 하실 줄 아세요? 커피 오후에 마시면 잠 주무시나 해서요. 못 자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고 영양이 그거는 먼저였던 것 같은 손하고 왼쪽 발, 왼쪽 손이 시려워서 네. 너무 시려울 때는 아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하거든요. 네. 근데 신경 검사를 해봤을 때 또 이상이 없다고 하세요. 네. 머리 쪽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 이제 지금 그 신경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은, 예, 그 신경은, 예, 뇌 쪽으로 해서 경추 쪽에서 내려오는 신경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열이 나면서 자꾸 땀이 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땀이 나면 몸이 차가워져요. 아, 네. 네, 그래서 몸이 차가워짐으로 인해서 그 증상들이 처음에는 차고 시리다는 느낌이 들고 이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 아까 애리고 아픈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그 왼쪽 손다리가 시리고 애린 건 이건 언제부터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머리 소리 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증상이 있을 때 그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소화는 식사량을 좀 적게 하면 소화는 괜찮으시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의 상태에 변화가 오는데 그 전에 뭐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는 특별한 게 없다고 하면 그 전에 이제 특별한 증상은 갱년기가 40대 초반에 났는데 지금 63세인데 거의 20년 정도 되게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것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이제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지금 그래서 이제 손 다리에 시린 저림 증상이 그러니까 아까 땀이 나면 제가 체온이 좀 열감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네. 열감이 떨어지면 시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좌측 손다리 시리고 애리고 이거는 신경의 문제가 아니고 몸 자체가 자꾸 차가워지는 겁니다. 예, 근데 차가워지는 게 지금 본인이 뭐 차가운 데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땀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자체적으로 자각 증상에서 진액이 마르고 체온이 떨어지게 느껴지게 되면서 시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치자, 시작. 예, 네. 감초, 감초. 네. 예, 당귀, 당귀. 예, 네. 대추 2개, 대추. 예, 두 2개. 예, 그 다음에 그 약재는 각 5g씩 넣으시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그 1800cc 넣으세요. 1800. 네, 그렇게 해서 네. 100cc 나오게 달이셔서 100cc 나올 때까지. 네. 네, 그렇게 해서 오전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 오전 네. 한 잔은 네, 아까 100cc 니- 100cc만큼 한 잔이요? 네, 아, 네. 네, 그 다음에 오후에 한 5시쯤 뭐 꼭 5시 아니어도 되니까요. 뭐 네. 그쯤 해서 한 잔 더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네, 말씀드린 이 한방차로 꼭 뇌명증을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63세 어머니의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인 뇌명증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 머리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소리는 왜 나게 되는 거죠? 소리에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뇌 안에 뇌수가 가득 차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폐경이 되면서 땀이 나면서 내가 먹는 음식물의 영양분이, 예, 진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예, 뇌 쪽에 뇌수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뇌수가 줄어들게 되면 약간의 예, 기억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기억력은 많이 떨어지지가 않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겉에 예, 선풍기나 에어컨은 싫어한다고 했어도 이렇게 술을 한 모금만 했을 때 빨개지게 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부에 열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1년 반 전부터 이제 뇌에서, 예, 머리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느낌이 있고 또 그 전에 예, 왼쪽 손과 발 쪽에 예, 시리고 손 쪽에 시리고 애린 느낌이 들었을 때 병원에서 신경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은 땀이 나가게 되면서 예, 피부 쪽, 예, 기육 쪽이 수축이 되면서 기혈 순환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고 할 때 표현하는 증상들마다 조금씩 환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뭔가 흔들린다고 하기도 하고, 예,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뭔가 울리는 표현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뇌수의 양이 확 줄어드는 개념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증상들이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못해서 영양 분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분처럼 식사는 정상적으로 하고 예, 그 다음에 갱년기 예전보다 몸무게는 증가를 했는데 예, 한방에서 이제 땀이 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질이 아니라 기의 흐름 자체가 약해지면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분이 이비인후과를 갔다고 했는데 머리 안에 예, 귀 안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좌측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할 때 이비인후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방에서 치료할 때 이명과 예, 뇌명을 같이 연관을 시켜서 그분의 이제 피부라든지 이제 맥의 상태, 복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방차로 소개를 해주신 치자와 감초, 당귀, 대추는 뇌명증에 어떤 도움을 주는 약재인가요? 예, 이분의 경우에는 먼저 열이 올라가는 증상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을 꺼주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내부에 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는 약만 써서는 안 되고 내부의 열을 특히 여성분들의 이제 심장이나 간장 쪽, 속의 열을 꺼주는 게 치자입니다. 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또 폐경이 나이보다 일찍이 됐기 때문에요. 보혈시키는 약을 쓰게 되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손과 발 쪽으로 피를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감초와 대추입니다. 그래서 감초는 부정맥이 있을 때도 사용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심장의 수축력을 보강시키고 대추로 해서 십이경맥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이렇게 시키는 약재로 처방을 해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9세 남자인데요. 네. 60kg, 네. 167, 네. 소양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몸무게 그리고 키 다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박사님께 바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증상은 네. 척추 증상으로 예.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후종인대 고라증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요. 예. 지금 제일 심한 거는 협착증이 제일 심하거든요. 네. 오래 걷질 못하고 네. 이제 뭐 좀 걸으면 걸을수록 거리가 좁아지고 네. 이제 그 증상은 황문 주위부터 저리기 시작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정도로 심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이 척추 협착증은 언제 진단 받으셨습니까? 한 20년 전인데요. 아, 네. 지금 이 협착증에 대한 뭐 특별히 디스크도 있어서 뭐 수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수술은 안 받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치료는 하고 계십니까? 치료는 이제 소염 진통제 먹는 정도고요. 네.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키가 167cm인데요. 네. 예전보다 그 키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167에서 한 3cm 정도 줄었다고 줄었는데요. 체중은 60kg인데 예전보다 체중은 어떻습니까? 체중은 10kg에서 5kg 정도 빠졌는데요. 아,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한 1, 2년 전보다 몸무게가 더 감소했습니까?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요. 예. 병원에서 지금 소염 진통제 말고 따로 혈압약이나 이런 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은 먹다가 하는데요. 네. 다른 약은 복용하는 거 없으시고요? 네. 네.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과식만 안 하면 그런 대로 잘 되는데요. 예. 지금 음식은 특별히 그냥 뭐 가림고 그러지 않는데 몸무게가 자꾸 빠집니까? 네, 계속 살이
체조 같은 걸 안 하면 네. 살이 계속 빠져요. 뭐 운동 체조를 안 하면 체중이 자꾸 감소가 된다는 네. 겁니까? 네. 예. 병원에서 그 건강 검진은 그 규칙적으로 잘 받으십니까? 그거는 잘 안 받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 혈압약 그러면 병원에서 그 피 검사 받아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 한 10년 돼 가지고 거의 안 받았는데요. 네. 지금 일반적으로 그 체중이 지금 자꾸 빠지신다고 했잖아요. 예, 제 생각으로는 노인성으로 계속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식사는 지금 뭐 특별히 과식하지 않는 한은 괜찮으신 거죠? 네. 네. 화장실 대변은 어떠세요? 평균 3일에 한 번씩 보는데 예. 보고 나서 시원한데요. 네. 입이 좀 갈증은 어떠세요? 가끔가다 한 번씩 마를 때가 있어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관 자체 안에 이제 신경이 있는데 그 공간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 그 증상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제 척추 디스크 쪽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체중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면서 압이 늘어가면서 협착증이 심해지는데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지금 몸무게는 준다는 것은 안에 근력 자체가 같이 힘이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그 병원에서 지금 체중이 자꾸 감소가 되는 거에 대한 정확한 내과적인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서 압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경우에는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해서 따뜻하게 하면서 순환시키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테니까 네네. 적어보세요. 네. 네, 환기, 네. 예, 우슬, 네. 네, 두충, 네. 예, 오가피, 네. 예, 당귀, 네. 예,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네.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한번 네. 복용하시고 네. 저녁 때 식사하기 한번 복용하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병원에 10년 동안 가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과적 일단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불러주신 거 이거 한 번 하루분을 요렇게 해서 먹고 또 다음에 네. 먹을 때는 또 따로 처음부터 5g씩 해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한 번 이렇게 하나요? 복용하는 네. 약이니까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한 번에 그렇게 다리기 좀 힘들면 뭐 한 5일분이나 뭐 10일분 이렇게 해서 복용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도움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차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9세 아버님의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고령화로 척추질환 환자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나이 들면서 척추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일단은 우리가 키가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중력에 의해서 이 척추관 자체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키가 줄어들었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이 올 수 있는 확률, 예, 그렇게 하고 또 나이가 높아질수록 척추관 공간은 좁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 예, 또 하나 걷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걷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체가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갔다는 것은 키가 작아졌다는 것은 예, 밑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양쪽의 어깨, 팔 쪽에, 예, 그 다음에 광배근 쪽에 근육이 밑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어르신의 경우에 8년 동안 검진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몸무게가 빠지는 게 체중이 빠진다는 것은 노인성으로 인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몸무게가 빠지는 경우에 또 하나 이분의 경우에는 그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운동량 자체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양이 적어지게 되는데 체중이 빠진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노인성 질환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먼저 살이 빠지는 정확한 원인의 내과적인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복부 비만이라든지 내 몸 안에 이제 근력이 약해지면 내 몸은 밑으로 주저앉고 또 안에 공간이 있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수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젊은 분들에 보면 피부라든지 얼굴이 탄력이 있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도 근육도 탄력이 없다는 것은 가장 내부 안에 있는 척추관 공간 자체가 좁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부가 자꾸 수축이 되고 탄력이 떨어진다, 체중이 증가한다, 기운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근력을 보강하고 원기를 이제 보강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한방초를 소개를 해주신 환기, 우술, 두충, 오가피, 당귀는 어떤 도움을 주는 약재인가요?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살이 빠진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환기와 당귀로 해서 원기를 보하고 피를 보해주면서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킨다. 그 다음에 또 소양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69세가 되면 소양인이라고 해도 체질이 조금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앞쪽에 통화를 하셨던 여성분의 경우에는 술을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술을 제가 대여섯 잔 해도 빨개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차갑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환기나 당귀로 기혈을 보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허리하고 다리를 보강할 수 있는 게 우술입니다. 또 하나 이쪽에 이제 근력을 보강을 하고 척추관 공간 사이에 신경을 따뜻하게 순환시키고 확장시키는 게 두충과 오가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한방차 복용법을 불러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이죠? 우리가 몸이 좀 약하거나 고령인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포츠 활동, 취미 활동을 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무릎 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 또는 손목 보호대를 자주 사용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운동할 때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상일 텐데요. 몸이 약하거나 고령이라면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함으로써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보호대 착용으로 보다 더 건강하게 운동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